Go ahead. 계속하세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무너뜨린 한마디였습니다. 캐서린 그레이엄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8월 8일 목요일 어나더 타임입니다. 국민TV조합원 인천 번개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나더 타임입니다. 벌써 목요일. 사실은 이제 목요일 이런 느낌인데 벌써라고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여전히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생방송입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밥 우드워드, 칼 번스타인. 워터게이트 사건 때 이 기자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법원하고 경찰서 도는, 그러니까 뭐 사건 기자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이들이 좀 이상한 이 낌새를 채고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또 한 사람, 벤 브래들리 편집국장, 워싱턴 포스트 벤 브래들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편집장으로도 나오고 편집국장으로 나올 건데 편집국장 그게 좀 더 익숙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오너였던 캐서린 그레이엄. 예. 글쎄요, 그 닉슨의 보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편집국장이 두 기자하고 함께 그레이엄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그런 장면 나옵니다. 그때도 역시 go ahead, 계속 하시라고 그냥 딱 그 얘기만 해요. 대단한 일이라고 어렴풋이, 저도 그래요. 어렴풋이 느끼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직원들 어떡합니까? 기자들.
진짜 확신이 없고 어떤 신념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닉슨하고 싸워서 결국 날려버린 거. 워싱턴 포스트가 팔렸대요. 어제 오늘 들려온 얘기인데, 아마존닷컴 있잖아요. 거기 CEO, 제프 베조스, 이 사람한테 약 2,800억에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이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난 때문에 간당간당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뭐 전 세계 최고의 권력, 권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 미국의 언론사가 거꾸러뜨린 거죠. 그 기백을 생각하면은 과연 이런 언론사가 망한다는 게 이 연상이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 시대가 변하고 또 뭐 그 흐름을 잘 못 쫓았던 건지 아니면 무슨 뭐 내부적인 무슨 부침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존닷컴하고 같은 뭐 계열 그룹이 되는 건가요? 뭐 미디어 그룹 이렇게 재탄생하려나요? 외국 언론들은 보니까는 뭐 이 세상의 이막이 열렸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아마존닷컴의 CEO인 제프 베조스 밑에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어떨지 궁금하고, 캐서린 그레이엄은 2001년에 저 세상으로 갔죠. 12년 만에 워싱턴 포스트가 팔린 건데, 매각이 된 건데, 살아있었다면 어땠을지. 캐서린 그레이엄의 남편이 갖고 있던 회사가 워싱턴 포스트죠. 좀 변변치 않던 그런 회사였는데, 아무튼 이 강단 있는 이 여성의 힘으로 미국의 역사를 바꿨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 부정행위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고발에 의해서 모가지가 날아갔다. 이거는 뭐 미국의 역사만을 바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언론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2,800억이면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들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 좀 하죠. 기자가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멋진 업적, 막말로 한 명 날리는 거, 높은 사람. 그게 뭐 굳이 뭐 그게 옳은 거여서만 그러는 건 아니겠고요. 뭐 다만 그만큼 성깔이나 신념이나 또 나쁘게 말하면 일본말로 하면 그 곤조 뭐 이런 거를 좀 고양하기 위한 또 그런 관습적인 농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관심이 가고, 캐서린 그레이엄 전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다 읽지 못했어요. 너무 두꺼워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고, 언론이 뭔지, 기자가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이고 뭐 하는 집단이어야 하는 건지. 아니 좀 그렇긴 하겠다. 지금 읽으면은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대비대조가 돼가지고 짜증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좀 날 좀 선선해지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더울 때 읽으시면 그럴 수도 있고. 서태진님, 전 세계가 미쳐갑니다. 근데 의외로 제프 베조스가 또 잘할 수도 있잖아요. 기침님, 구루쌤 와 계시나 보네요. 다 들립니다. 콜록. 감기가 걸리셨나? 좀 이따 여쭤볼게요. 가저동 특파원님, 미국도 보수는 돈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보수라는 가치에는 몇 가지 자연스럽게 얽혀드는 그 어떤 재료들이 있죠. 돈, 그리고 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 그거는 거역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가요? 저 잘 모르겠고요. PKO님,
으라차차의 대리운전 을들이 방송 나오셨는데 솔트피터님 댓글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도 아까 댓글 달아주시는 거 솔트피터님 거 다 읽었어요. 예. 뭐라고 저도 댓글을 좀 달고 싶었어요. 솔트피터님 말씀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좀 짠하고 마음 아픈 진짜 진심으로 좀 그럴 때는 오히려 섣불리 말 안 하게 되는 거. 잘 읽고 잘 또 느끼고 그랬습니다. 예. 공릉동 아줌마님, 오늘은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신청해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OST 듣고 싶어요. 달달하게. 예. 잘 기억해놓고 또 한번 골라놔 보겠습니다. 아이롱님, 직업이 다리미와 함께하는 일인데 오늘은 다리미가 너무너무 밉네요. 한 줄 다리인데 땀이 줄줄. 그러나 환경 생각해서 에어컨은 안 사겠습니다. 시원한 뮤직으로 위로해 줍쇼. 눈 노래 없나요? 러브스토리 주제곡밖에 안 떠오릅니다. 시생님이 여름엔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최고죠. 저는 여름이 좀 싫거든요. 아무튼 땀이 너무 싫어요. 추운 건 괜찮아요. 추운 거는 옷 껴입으면 되니까. 아무튼 좀 뽀송한 게 좋지. 여름 너무 싫어요. 웬만하면은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사무실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시생님, 어제 산책하고 집에 오는 길에 노란 반짝임을 봤어요. 주워보니 10원짜리 2개. 오늘 커피 사들고 집에 오는데 흰색 반짝이는 걸 보고 가까이 가니 100원짜리 1개. 저녁에 짬뽕 먹고 생수 사서 가게 나오는데 땅에 파란 종이가. 집어보니 안에 노란 종이까지 1.5만 원? 15,000원. 이 돈으로 숭굴림 1년치 까만 봉다리 사서 보낼까 하다가 그 가게 카운터에 있는 분께 드렸음. 찾는 분 있으면 드리라고. 쉽지 않은데. 저는 솔직히 그냥 가졌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카운터에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예. 공릉동 아줌마님 또 남겨주셨네요. 하루 만에 효진 PD님 목소리에 완벽 적응 감사합니다. 일단 힐링 타임에 어울리는 좋은 음악과 하루하루 알찬 내용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시원하게 출발. 고맙습니다. 내가 좋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들려주실 노래는 니라는 아이디로 올려주셨네요. You Raise Me Up. 꼭 들고 싶은데 누구 걸로 들어볼까요? 주식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바님 Go Ahead. 제가 어색하게 내뱉었던 그 오프닝 멘트였고요. Go Ahead. 뭐 진짜로 캐서린 그레이엄이 벤 브래들리한테 딱 그 말만 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뭐 더 용기를 주는 무슨 여러 가지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Go Ahead. 딱 이 말 한마디만 했다고 그려보면 연상해보면 느낌이 있어요. 예. 언론이 그래야죠. 예. 오늘은 기침 소리로 여러분들이 감 잡으신 것처럼 이은호 선생님 나오셨고요. 나더 스토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 예전에 한번 아프셔가지고 이 몸이 말을 안 들으셔가지고 결근을 한번 하셨잖아요. 이 본의 아니게. 근데 오늘 좀 임박해서 와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쿵쾅쿵쾅했습니다. 근데 이 건강한 모습으로 와 계시고 조금 코를 훌쩍훌쩍거리시는데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노래 소개 안 해드렸죠? 첫 곡 스테레오포닉스의 Pick a Part That's New.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아시아의 Don't Cry였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요. 이은호 선생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리 레퍼티의 베이커 스트리트하고 이거는 굿윌 헌팅 영화 OST이기도 하죠. 그리고 I Can't Stop Loving You인데 앤 머레이 걸로 I Can't Stop Loving You를 한번 꼭 틀고 싶었는데 레이 찰스는
목소리로 틀을까, 앤 머레이 걸로 틀어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앤 머레이 걸로 틀어봤어요. 예. 둘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앤 머레이께 좀 더 좋아요. 뭐 첫 네 곡은 그냥 제 맘대로. 그래서 해봤는데 괜찮죠? 그래도 노래 너무 좋아요. 예. 설국택시님이 뉘시오? 저한테. 예. 창걸성님 어디 가셨시오? 예. 어디 가셨어요? 드라마 찍으러. 그래서 저는 김효진 PD고요. 일단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낯설다고 하셨는데 낯선 건 괜찮아요. 당연히 낯설겠죠. 근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많이 혹시라도 불편하시더라도 막 불편하다고 적진 마세요. 혹시라도. 예. 가치와 깊이님, 아까 추천하신 책 다시 알려주세요. 두껍지만 재미있다고 하신 책이요. 한번 읽어보려고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읽은 데까지는 재밌었거든요. 캐서린 그레이엄 자서전. 예, 중앙 M&B에서 출판이 됐네요. 자서전. 그냥 자서전입니다. 캐서린 그레이엄 자서전. 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윤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예, 많이 불편해 보이세요. 예. 냉방병 때문에. 예, 요즘 뭐 밖은 너무 덥고 안은 네. 너무 차가워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목이 조금 안 좋네요. 괜찮습니다. 이 안에서 에어컨 쐬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쫙쫙 감겨요. 그쵸? 네. 너무 덥고 습하니까 감기 진짜 걸리기 쉬울 것 같아요. 예. 워싱턴 포스트 팔린 얘기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예.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닷컴하고 같은 계열사가 된. 예, 아마존이 워낙 이래저래 미디어 그룹들을 다 병합하고 네. 나가니까 기대가 되네요. 기대? 우리? 기대도 되고, 우리도. 아무튼 궁금한 일입니다. 예. 선생님, 뭐, 아무튼, 일주일 동안 잘 계셨던 예, 잘 걸로.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처음은 이제 사랑 얘기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송은주 씨의 페북에 보면 참 많은 세계적인 이야기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 하시는 일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모아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일을 하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힐링도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2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중국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19세의 수줍은 총각 리우라는 총각이 있는데 어느 날 주라고 하는 한 여성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주는 리우보다 10살이 많았고 사별한 남편 사이에 자식을 두고 있었던 처지이기도 했죠. 그리고 당시는 1940년대 중국의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젊은 총각이 10살이 많은 게다가 아이까지 있는 과부와 정분이 났다고 마을에선 발칵 뒤집혔고 이제 친척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 보면 너무나도 부도덕한 일이라고 판단되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주는 당시에 그 마을에서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연인은 이제 리우는 걱정이 하고 무서워하는 주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달아나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달아났던 것은 남부에 있는 충정시 장산에 위치한 어느 산속의 동굴로 도망갑니다. 네. 그리고 보금자리를 꾸리게 되죠. 그 동굴은 전기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부부의 삶은 이제 석기 시대와 다름없는 삶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는 언제나 남편에게 물어보죠. 혹시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걱정 말라는 대답으로 나옵니다. 부지런히 살면 조금씩 나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치 우공이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굴로 살기 시작한 다음 해부터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동굴이 위치한 산마루로부터 산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을 만들게 되죠. 아내가 산 아래 내려갈 때 위험할 수 있어서 거기에 계단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그 흙을 파고 나무와 돌을 다지고 해서 이제 계단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남편의 손으로 만들어진 계단이 50년을 둘이서 함께 살았는데 6,000계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동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50년째인 2001년에 우연히 산림관리인이 뜬금없이 깊은 산 속에 그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놀래서 수색을 하다가 두 사람의 보금자리인 동굴까지 발견하게 되면서 이 스토리는 최근에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부부는 세간의 관심에도 아랑곳 없이 이후로도 그곳에서 알콩달콩 살았다고 하죠. 이것이 최근에 알려지게 되는, 그게 2001년에 알려지게 되나 그러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시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관심에도 아랑곳 없이 잘 살다가 2008년 남편인 리우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50년을 항상 함께 붙어 있었던 아내는 그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고 내려오지 않고 남편의 추억을 기리면서 계속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2012년 그로부터 4년 후에 이제 남편 곁으로 가게 됩니다. 70세의 남편과 80세의 아내가 속세의 잣대로 또 아랑곳 없이 둘만의 약속을 지키며 50년을 동굴에서 같이 살았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러브스토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랑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용기를 통하여 얻어진 사랑에 대한 신뢰, 즉 용기와 신뢰에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혹은 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절절한 어떤 자신의 삶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케빈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있었죠. 그 케빈과 단짝 친구 제임스는 어릴 적 함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약속의 그랜드 패닉 이야기라는 영화를 보게 되죠. 그리고 오로지 한 종류의 와인만을 생산해 온 국민이 먹고 사는 유럽의 초소국 그랜드 패닉의 경제가 미국의 유사 와인 판매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위기가 시작되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죠. 거대 강국 미국과 비교하면 생쥐나 다름없는 이 작고 힘없는 초소국은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들만의 세상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 소녀는 덩치 큰 나라가 무조건 밀어붙이는 세상 말고 작지만 개성 있는 나라도 얼마든지 살기 좋은 세상인 곳을 만들자고 약속을 하게 되죠. 둘은 함께 꿈을 키워 14살이 되던 77년 볼트슈타인이라는 국명을 짓고 제임스를 왕으로 케빈을 수상으로 하는 정치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국가가 건설될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궁리하면서 14살부터 이제 점점 나이를 먹게 되죠. 20년 후에 제임스는 삶에 지쳐서 그 꿈을 포기하게 되죠. 이제 둘이 함께 꾸던 꿈은 온전히 케빈 혼자만의 것이 되었고, 케빈은,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게 되죠. 그래서 케빈은 끊임없이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구상하게 됩니다. 1999년 케빈은 왕정이 아닌 공화국으로 재설계한
국가를 건설하기로 하고 그전에는 왕정을 그래서 제임스가 왕이고 케빈이 수상이었는데 이제 공화국으로 재설계를 하죠. 그래서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 귀퉁이를 사들여 공화국의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초소형 국가 몰리시아죠. 전 국민 수는 8명입니다. 강아지는 4마리고요. 국토 크기는 0.5헥타르고 초소국이지만 은행과 철도, 방송국 등을 기관 시설이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 사관학교와 지질연구소 등 학교와 연구기관도 가동 중입니다. 시드니 올림픽에 열린 해인 2000년에 최초로 초소형 국가들끼리 친선을 위한 올림픽을 추진하기도 했죠. 범죄율이 0%고 문맹률이 0%입니다. 국민들은 조국을 매우 자랑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하죠.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남녀평등과 동성애를 인정하고 비핵화를 지지합니다. 금연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환경을 위해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라고 하죠. 대통령은 자국을 방문하는 방문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마중 나와 환대하고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탬프도 찍어준다고 하죠. 대통령이 직접 안내해 주고요. 예, 8명이니까요.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하면서도 길가, 그러니까 국경이죠. 국경에 여기서부터는 미국령이 아닙니다. 몰로시아의 법령이 적용되오니 여권과 세관 신고를 준비 바랍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박아놓았고 입국 시 금지 항목으로 폭발물과 총기를 비롯해서 시금치, 양파, 메기, 바다코끼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는 왜요? 글쎄요, 그냥 거대 이제 자본에 의해서 시금치가 이제 뽀빠이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서 거대 자본의 이러저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통조림이나 이런 가공식품을 만들면서 네. 생태계의 교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상징까지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을 꾸리기도 벅찬 것이 평범한 우리들인데 주변 국가의 우호관계도 챙기고 내치에도 힘쓰고 자국에 놀러온 방문객들까지 직접 환대하는 대통령 유쾌한 케빈 씨죠. 그가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국으로 만든 몰로시아의 풍경이죠. 그 미국이 인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세금은 근데 미 정부에 내진 않겠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퇴직한 이제 육군 중사 출신이죠, 케빈은.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는 시간엔 네바다주 방위대의 인사과에서 일합니다. 그가 생계를 위해 몸담았던 미 육군이라는 직장은 초소형 국가의 대통령이 된 케빈 씨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더 소중한 꿈을 위해 군대와 결별한 것이죠. 전 세계에서 이민 신청자가 밀려오지만 케빈 씨는 국토가 비좁다며 인구 증가보다는 한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힘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괴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 꿈에 대한 아까 용기와 신뢰를 얘기했는데 자기를 신뢰하는 일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용기를 갖는 일 또한 사랑의 가장 근본은 아닌가 싶고요. 이런 꿈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이야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이야기에서 다 두 이야기에 관통하는 단어 꼽아보자면은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직접 나오기도 했는데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꿈을 자기의 초지일관 용기 또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건 케빈 씨도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작지만은 약하지는 않은 그런 나라 강소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도 이 지향점이 강소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유럽 선진국들처럼.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고 있어서 이게 참 걱정이긴 합니다. 초대형화되고 있고 점점 대자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또 큰 것에 지향하는 그래서 그 대한민국도 그런 거잖아요. 한국이라고 안 하고 뭔가 크다는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기 안에 용기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연약한 것이고
어찌 보면 안쓰러운 것이기도 하죠. 자신감의 결여, 예. 좀 자격지심의 발로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듣다가 혼자 곱씹느냐고 뭐 어떻게 끼어들 틈도 없었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조곤조곤 잘 해주시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두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정도로 경쾌한 터치로 예. 하고 노래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이윤호 선생님이 직접 신청해 주신 노래로 틀게요. 이매진, 존 레논하고 그리고 밥 말리 앤 더 웨일러스, 버팔로 솔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윤호 선생님이 두 곡 다 추천해 주신 거예요. 버팔로 솔저하고 이매진. 꿈꾸는 자님. 이매진 가사를 음미하면서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전 세계의 무산자들이 연대하여 자본 부르주아지들에 맞서는 상상을. 저는 이 댓글을 읽는데 옛날에 대학 때 이 하얀 종이에 쌓여있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갑자기 그때만 해도 가려놨었어요. 하얀색 종이로. 왠지 좀 거시기한 그런 거. 예. 근데 뭐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 공산주의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하다는 거는 사실 완전히 결판이 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실험이 반세기 좀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버젓이 유럽의 3인주의 국가들이 이 선진 강소국으로서 또 지탱하고 버텨내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어디 뭐 무슨 뭐 종북 좌파 뭐 이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 체제를 전복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게 승리한 건가? 그런 게 있죠. 사회주의가 붕괴됐다고 해서 네. 그 반대편 짝이 긴 자본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결코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그 붕괴시키고 있는 이 신자주의의 어떤 네. 양극화의 진행들이 과연 우리는 그냥 당연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맞아요. 이 꿈꾸는 자님 댓글은 아무튼 단초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허수님은 케빈하고 제임스 꿈 너무 귀엽다고요. 예. 기분 좋네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좋아님 선생님은 인력이 강하신 듯 듣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요. 선곡도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구스토리님은 이민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런 나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조합원님 100만 명 되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조합원 100만 명 되면 맞아요. 협동조합이 뭐 사실 이 국가 이 제도적인 국가라는 개념이 아니고 공동체의 개념으로 따지고 든다면은 100만 명 정도 되는 협동조합이 있다면요, 선생님 그거는 국가겠죠. 예, 국가죠. 진짜 정말 탄탄한 국가죠. 네. 결속력만 있다면. 네. 정말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대에 의한 예. 새로운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국가라는 개념도 의미 없어지죠. 98만 한 몇천 명 남았네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100만 명 되려면은 예. 아무튼 또 설레는 얘기, 설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버팔로 솔저. 예. 이 버팔로 솔저는 되게 비트가 있고 신나는데 사실 그게 신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쪽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라서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징하는 바는 이런 것들 아닐까 싶어요. 이매진도 그렇지만
반말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 가슴 아팠던 어떤 역사적 기억들이 있다면, 이러자면 그 유럽의 백인들에 의해서 미국이 초토화될 때, 네. 즉 인디안이 몰살될 때, 네. 그것의 용병으로 들어와 있었던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버팔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디안의 하나의 상징들인데, 그런 버팔로, 즉 인디안을 척살하기 위해서 솔저 군인들이 구해지는데 그들이 이제 흑인이었고, 그래서 이러자면 뭐 당신들의 고향을 기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것도 그런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흑인들, 이 고용된 흑인들, 뭐 짐승 취급받던 흑인들이 또 자기랑 비슷한 처지인 인디안들을 죽이고, 막 좀 잔혹하고, 예. 좀 이상해요. 다음 얘기 또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해봤으면 싶은데요. 제가 그저께, 저는 사실 노래방을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 중에 답답하고, 그 다음에 막 대부분 지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노래방 가면 이제 저마다 이제 자기 노래 찾기 바쁘고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가요. 근데 우연히 이제 몇 분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을 깨야 된다고 노래방을 가자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그러다 그래서, 보통 가서 더 취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건을 하나 걸었죠. 노래방 가는 거는 뭐 그냥 가도 좋은데 나한테 노래 부르라고 하지는 말아라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노래를 안 부르고 이제 1시간 정도를 버티다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1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노래방에서 저는 아주 지독하게 재수없는 인간이죠. 근데 이제 나오는데 선배 한 분이 물어봅니다. 왜 노래를 안 불러?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초에 이제 이러자면 나중에 그걸 이제 민주지점이라고 불렀는데요. 대학가 앞마다 이제 술집들의 주점 막술집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서강대 육교집이랄까, 연대 앞에 페드라나 보은집, 뭐 이대 앞에 2층집, 뭐 곳곳에 서울대 앞에 녹두집, 고대 앞에 무슨 고모집, 이런 아주 유명한 술집들이 있습니다. 민중주점. 예, 민주주점이라고 민주주점. 그랬죠. 예, 그냥 뭐 파는 건 뭐 오뎅, 김치찌개 뭐 이런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성대 앞에, 그러니까 명륜동에 이름이 없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아주 독특하게 생긴 집이에요. 꼬불꼬불 이렇게 벽체 꼭 무슨 할런가처럼 이렇게 벽체가 꼬불꼬불 들어가고, 그 칸막이가 가마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로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아주 독특한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그 집에 그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부르는데, 뭐 어떤 사람은 가마니집이라고 부르고요. 그 집이 4.19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4.19 집이라고도 합니다. 4.19 때부터 있어서 그러면은 뭐 엄청난.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고. 일단 또 선생님도 단골이셨던 건가요? 단골보다는 이제 거기를 자주 갔죠. 거기는 단골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체 하면 안 되는 집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또 꼬불꼬불 알 수 없는 미로 갔다 그래서 기찻길집이라는 이름으로도 기찻길집. 붙였어요. 예. 근데 그곳이 재밌는 게 이제 벽체가 있고 좁은 통로가 가만히로 이렇게 짜여 있고 벽체들 사이에는 다 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당시에 80년대 초에 예를 들면 백기환 선생님이 쓰셨던 에세이집이 하나 있는데요. 자주꼬로 위물고 옥새치마 휘날리며 뭐 이런 책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3년의 징역이 살아야 됐던 아주 살벌한 때였죠. 사복경찰이 학생 수만큼 학교에 포진하고 있었고, 그리고 뿌락치라고 보통 불리는 학생들 내에서 위장으로 학생으로 돼 있는 사복경찰들도 꽤 있었고요. 이럴 때 저희들이 내적인 거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 그곳만큼은 해방구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일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저쪽 어디선가 이제 뭐 3천만 잠들었을 때 이런 농민가를 쫙 부르면 또 어느 구석에선가 이제 뭐 어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이런 흔들리지 않게 노래를 부르고 뭐 또 저쪽 구석에서는 뭐 또 출정가라는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노래들이 이렇게 쭉
가능했던 어쩌면 유일한 해방구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대충 다 그렇고 그런 적당히 불온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골이라는 건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주인이 아는 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기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 아저씨도 주문을 받을 때도 얼굴을 기억 못 하려고 애써 이제 저걸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진짜 아지트네요. 그야말로. 예, 그런데 뭐 경찰 당국인들 몰랐겠어요. 다 알죠. 또 거기엔들 이러자면 뿌락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내부에서만 그래 여긴만큼 우리 소리 좀 지르자 뭐 이런 곳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자구발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구조의 발전 연구가 하는 이제 일본 서적인데요. 그때 우리는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게 없었고 에세이도 잡히면 3년을 징역을 살았는데 뭐 이런 사회과학 서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일본 책이죠. 원서를 가지고 지금 보면 한 40분이면 읽어요. 그걸 매일 모여서 한 달을 강독을 하면서 일본어도 모르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띄엄띄엄 초기에 뭐 3일 만에 끝나는 일본어 교권 뭐 이런 거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자구발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마치고 그때 성대 어느 이제 연구실을 몰래 빌려서 썼는데 그 연구실에서 끝나면 걸어서 한 4분, 5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일부러 미행을 따돌린다고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버스를 타고 뭐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하나씩 모입니다. 그 집으로. 그래봐야 뻔히 거기서 모이는 거고 이게 참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있었고 그날도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런 게 있죠. 그 당시에 운동가요라는 것도 많지 않았고 운동가요를 부르다가 지치면 이제 이러자면 뽕짝 같은 걸 부르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서로 내부의 내적 규율이죠. 그래서 뭐 두만강 뭐 이런 걸 막 부르다가 갑자기 두만강도 강이냐 뭐 한강도 강이다 그러면 한강 노래 부르고 한강만 강이냐 낙동강도 강이다 그러면 낙동강 부르고 뭐 그러다가 소양강 부르고 뭐 강 메들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허용됐죠. 그런데 허용 안 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노래들이죠. 이러자면 포크송, 사랑이랄까 무슨 노을이 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요? 정서적으로 유약해질까 봐요? 예, 그렇죠. 우리 모두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절대로 후배들 앞에서 그런 노래 안 불렀고 후배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 선배들이 따끔하게 일침을 놉니다. 그런 감상적인 태도로 어떻게 운동을 해. 예, 뽕짝은 됐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노래는 참 슬픈 시대죠. 낭만이라는 거는 배격되는. 그래서 다분히 감상적인 포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들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노래는 절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그나마 허용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는 일부 허용이 됐지만 그건 역시도 선배들에 의해서 제지되곤 합니다. 그때 김민기 선생님 노래가 상록수? 상록수는 뭐 그냥 허용된 거 그런 거 말고 강가에서라든가 이런 아주 슬프고 낭만적이고 이런 거 있죠. 뭐 순이가 돌아온다, 뭐 강가에 순이가 돌아오니까 뭐 불 밝혀라, 뭐 이런 류의 그리고 공장의 굴뚝에 뭐 동그라미가 피어오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슬픈 우리들의 내적 정서 또 가슴을 후벼 팔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있는 노래들은 금지됐었어요. 그렇게까지 투철하게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그런 강대국 얘기를 할 때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고 내부에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신만 있으면 건강하면 병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약하고 외롭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그날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제 선배들도 있고 이제 후배들도 있고 이렇게 쭉 같이 모여서 노래를 이제 이제 우리 노래 하나 할까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한 여자 선배가 딱 일어나요. 내가 부를 차례지? 그럼 딱 일어나 가만히 있어요. 벽을 딱 보더니만 우리들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벽을 딱 보더니만 노래를 불러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둘다섯의 일기라는 노래입니다. 이따가 틀어드릴 텐데,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 길인가,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 길인가. 그 순간 우리가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선배들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는 험숙하게 흐르고, 이 후렴구를 부르면서 이 여자 선배는 드디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선배를 쳐다보지 못했고 그 선배의 어깨에 등을 쳐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던. 그리고 갑자기 이 선배가 울먹거리다가 이제 울음을 터뜨렸고 노래는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전부 그 술집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노래 부르고 난리치는. 네. 이제 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저기 어느 벽 쪽에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 휘바람 소리가 바로 일기를 따라서 다 못 부르고 울어버린 부분을 따라서 부르면서 쭉 다시 처음부터 일기를 휘바람으로 쫙 불러주는 거죠. 정말 감상적인 노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상황을 알았죠. 그 다음날 그 선배의 이제 남자친구죠. A는 이제 구호를 외치고 찌라시를 뿌리고 구속이 됩니다. 그걸 이제 여자 선배는 알았지만 차마 아는 체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후배들 앞에서도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그 노래를 딱 부르면서 이제 결국 참았던 게 확 올라와 버렸던 거죠. 선배가 이제 저한테 노래방에서 왜 노래를 안 불러? 라고 할 때 들었던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었는데요. 이러자면 저는 노래방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이 좋아요. 좋은 이유가 벽지도 소파도 불도 참 박분내 날 만큼 통속적이에요. 예, 반짝반짝거리고 돌리기도 하고 이 엄마의 분내 같은 박분내. 혹시 김현준 PD 아세요? 박분내라는 거? 자식 감이 안 와요. 옛날에 이제 싸구려 분내라는 말이에요. 박분내가. 이런 싸구려 분을 바르면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냄새가 저는 노래방에서 나요. 쾌쾌하고 그러면서도 그 통속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노래방 가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면에 나오는 이 뮤직비디오라고 하나요? 혹은 영화의 한 장면? 너무너무 절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여자는 표정이 그래? 이런 거 있죠. 아니,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왜 저러고 보고 있어? 왜 이렇게 슬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정말 눈물이 막 팍 나고 그런 박분내가 너무 절절하게 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노래방에서는 또 휘바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어떤 노래에 대한 기억들이 저한테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일기라는 노래에 대한 어떤 기억들인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01학번이에요. 예. 01학번이니까 딱 20년 차인가요? 그러네요. 그러면 81학번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들어가셨네요. 대학을.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렇고 01학번, 0001, 02 학번까지 정도가 이 노동절에 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굳이 정부는 명명하는 그 노동절에 뭐 나가서 좀 대치도 해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 그 주도하는 그 선배들 그 고학번 그 당시 저희들한테 고학번이었던 90년대 중후반 선배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냥 가서 그나마 그런 느낌을 좀 본 마지막 세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진짜 가공된 무용담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진짜 막 다 무슨 민주투사의 90년대 초반 학번들 이런 선배들 가끔 이렇게 술 사주러 오면은 거의 체계바라예요 다. 근데 그런 가공된 이야기들 뻥인지 뻔히 알면서 들었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다 합쳐 제가 들은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거시기한데요. 그 가게가 아직 있나요? 아니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죠. 예,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제가 페북에다 이 글을 올리고 나니까
그 가게 알아요. 이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 자체가 나이를 밝히는 건 아니죠. 이런. 연식 검증? 예. 아니, 그 여자 선배님은요? 그 뒤에는 모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절친한 뭐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세미나 할 때 이제 알았던 선배분이죠.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 시대의 어떤 절절한 삶의 시림에 대한 거고요. 왜 젊은이들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끌려갔을까?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누구는 왜 그렇게 울고 있어야 했을까?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얘기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죠. 저도 자꾸 울컥하네요. 예. 제가 공장을 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위장 취업이었던 건가요?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위장 취업도 아니죠. 왜냐하면 대학을 제가 아까 81학번이라고 했는데 저는 대학을 일주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입학 취소가 된 상태니까 이 대학을 다녀본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당연히 뭐 당시에 이제 저는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공장에 들어가야지 뭐 이런 의미로 들어갔었고요. 그땐 그런 그 좀 마인드 있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당연한 그런 풍토이기도 그렇죠. 했나요? 졸업을 한다는 건 대단히 지식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졸업을 해? 이런 거 굉장히 변절 같은 느낌. 예, 그렇죠. 좀 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파업이 일어났었고 동맹 파업이 85년도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구로공단이었는데 구로공단이 이제 되게 검문 검색이 심해졌어요. 이제 그 당시에 다니던 공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신원 조회하고 위장 취업자들. 예, 이런 과정에서 저도 7군데의 이력서에서 퇴짜를 맞았고 3군데에서 연달아 해고를 당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졌죠. 이제 정말 이게 마지막이구나. 저는 이제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한 8끼를 굶었어요. 돈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누구한테 뭘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자존심은 있어서 계속 버티다가 8끼 정도를 굶으니까, 그게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을 아니죠. 3일을 굶은 꼴이죠. 8끼면. 그런데,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막 뒤져봤어요. 뭘 가져가서 그랬더니 태엽 시계라고 하는 이 탁상 시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앞에 가게를 가서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국수를 달라고 해서 국수를 이제 크게 뭐라 그러나요? 한 다발을 국수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세수대야에다 물을 끓여서 이제 거기다 국수를 다 넣고 이제 그걸 먹으면서 이러자면 저한테는 최후의 만찬 같은 거죠. 또 그때는 왠지 결기가 있을 때니까 그래 이걸 먹고 차라리 죽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자.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이제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 배고프니까 막 자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막 두들겨요. 대부분은 그럴 경우에 이제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교회 뭐 하나님 믿으시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가라. 나 일어나면 큰일 난다. 제발 하나님 됐으니까 그냥 가라. 나 배고프거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는데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려고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냐 이러고 소리를 지르려고 문을 탁 여는데 저랑 옛날에 같이 공장 다니는 어떤 노동자 한 분이 이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이구 한심한 놈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뭘 툭 내려놔요. 그래서 보니까 감자 반감하였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래 무엇인가를 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루의 세상을 끝내려고 하지 마. 이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임마 오래 살아야지. 이러더니만
제가 이제 위장 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이 친구는 또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먹고 힘내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 이러면서 딱 가요. 여전히 이 친구는 이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예, 제가 지금 몸무게가 76kg 정도 되는데요. 그때 몸무게가 53kg였어요. 근데 제가 그 감자를 아침에 삶아 먹고 저녁에 부쳐 먹고 다음날 구워 먹고 이러면서 보름을 감자만 먹었거든요. 딱 10kg를 쪘어요. 와, 감자가 그렇게 살이 예, 탄수화물이 올라요? 예. 아. 그러고 그 감자 그리고 그 친구의 기억들이 나중에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전화카드 한 장이라고 하는 꽃다지인가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네. 저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살았지만 먹고 사는 것 하나 가지고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이 유치한 과정에서 이 친구가 내 어깨를 치면서 오래 살아야지 길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깨를 쳐주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았던 20대 80년대의 그 기억들이 그래 정말 인간이 되지는 못하지라도 짐승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만들게 했던 저한테 두 가지의 기억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참 노래를 일단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더는 이제 안 되고 일단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일기 먼저 예. 들어봐야겠죠. 네, 둘다섯의 일기하고 꽃다지의 전화카드 한 장. 물소리 까만 밤 반딧불 물이 그날이 생각나. 네, 둘다섯의 일기하고 꽃다지의 전화카드 한 장 같이 듣고 왔습니다. 일기. 저는 일기 들으면서 계속 그 장면을 나름대로 떠올려 봤어요. 이윤호 선생님이야 뭐 오죽하셨겠습니까? 허수님이 그 시대를 인간으로 살아낸 분들이 느낄 허탈감을 생각하니 가슴 아프네요. 내가 좋아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전 참 생각 없이 살았다는 씁쓸함에 마음이 아프네요. 사회에 대한 고민도 자신에 대한 고민도 대충 하고 살았던 20대 같아서. 공릉동 아줌마님 말씀이 많이 와닿네요. 예. 우리 진짜 오래오래 제대로 살아요. 울어도 되는 거지요? 이윤호 선생님도 안 우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소울롱구스님, 저도 그 집 압니다.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백기환님 글을 떠올리곤 했지요. 가만히 읽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닭갈비집이 맞은편에 있었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라는 카페가 예,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예. 근데 이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읽는데 제가 왜 갑자기 좀 약간 짠하죠? 이윤호 선생님도 방금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쵸? 예, 새록새록 하셨던, 갑자기 생각이 나니 아련해지신다고. 예. 또 그 술집은 몰라도 그 분위기 알 것 같아요. 옛 생각나네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예. 그때 이 노래 나갈 때도 좀 여쭤봤는데 그때 같은 어떤 결기나 그런 뭐 사명감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금 세태, 그 배경, 그 이유를 쫓아 들어가는 게 결국 어쩌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시대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세대가 변해버려가지고 씁쓸한 거 저도 뭐 연상하고 유추해보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얘기도 해주시죠. 예, 그런 것과 연동해서 이제 시를 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 시인이죠. 이바리기 노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우리 한국에 대한 애정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윤동주 씨의 아주 열렬한 독자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 말과 글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명시를 일본에 소개하면서 아주 한국의 의미들을 각별하게 이제 했던 아주 저희로는 참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일본 사람이 한국을 좋아했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썼던 시 2개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감수성 정도는 이라는 시입니다. 바싹바싹 말라가는 마음을 나무 탓으로 돌리지 마라. 스스로가 물 주는 것을 게을리 하고서는 나날이 까다로워져 가는 것을 친구 탓으로 돌리지 마라. 유연함을 잃은 것은 어느 쪽인가? 초조함이 더해가는 것을 근친 탓으로 돌리지 마라. 무얼 하든 서툴기만 했던 것은 나 자신이 아니었던가? 초심이 사라져가는 것을 생활 탓으로 돌리지 마라. 애초에 꺼지기 쉬운 결심에 지나지 않았던가? 잘못됐건 일체를 시대 탓으로 돌리지 마라. 가까스로 빛을 바라는 조남의 포기. 자신의 감수성 정도는 자신이 지켜라. 바보 같으니라고. 2번째 시는 더욱 강렬히라고 하는 시입니다. 더욱 강렬히 원해도 좋은 것이다. 우리는 아카시 도미를 먹고 싶다고. 더욱 강렬히 원해도 좋은 것이다. 우리는 몇 종류의 잼이 언제나 식탁에 있으면 좋겠다고. 더욱 강렬히 원해도 좋은 것이다. 우리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이 필요하다고. 달아빠진 구두는 깨끗이 벗어던지고 삐걱거리는 새 구두의 감촉을 더 자주 즐기고 싶다고. 가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살가운 눈빛으로 보내주고 싶다고. 왜 그런지 위축되는 것이 생활이라고 단정해버린 마을과 촌읍 집집마다의 추녀는 찻뜨는 눈에 눈꺼풀. 여보시오 작은 시계빵 아저씨. 9분 등을 펴고 당신은 소리쳐도 좋은 것이다. 올해도 끝내 복날의 장어를 먹지 못했노라고. 여보시오 작은 낚시빵 아저씨. 당신은 소리쳐도 좋은 것이다. 나는 아직 이세의 바다도 보지 못했노라고. 여자가 필요하면 빼앗는 것도 좋은 것이다. 남자가 필요하면 빼앗는 것도 좋은 것이다. 아, 우리가 강렬히 원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예, 이 2개의 시를 읽었는데요. 제가 이 시를 떠올리게 됐던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충주에 사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충주에 물론 내려가서 만났는데요. 예, 그냥 시민입니다. 상고를 나오셨고, 그냥, 상고를 나와서, 어느 회사에 살아갔다가, 또 가게를 하다가, 가게도 안 됐고, 다시 이제, 그냥, 우리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한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있고, 근데 그분이 이제 촛불 시위에 꼬박꼬박 나오세요. 처음 나왔을 때 6분이었대요. 그 다음 주에는 16명. 그 다음에는 20명이 조금 넘었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안동에 13명이 모여있는 촛불 현장의 자리. 그날, 예, 서울은 25,000명이 시청광장에 모였었죠.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분의 얘기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기는 대단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도저히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정말 노리코가 얘기하듯이 강렬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존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삶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시민은 아닌가. 무엇인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구호를 외쳐야 할 것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 자기의 존엄, 자기의 자존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예, 내가 나오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비록 6명이, 13명이, 23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자신의 자존을 잃지 않으려고 나와서 떨리지만 그곳에 나와서 촛불을 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힘은 아닌가. 그야말로 충청도의 힘이라는 책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죠. 충청도의 힘입니다. 충주에서 비록 13명이지만, 비록 20몇 명이지만, 예, 당당하게 시민으로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예, 그렇게 국정원의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예, 그 대중들을 어느 편으로 끌고 갈 건가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달리, 예, 그렇게 뚜벅뚜벅 자기 걸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시민들에게 정말 무한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시에 그 강렬히 원하는 한, 우리가 정말 강렬히 원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노리꺼의 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강렬히 원하는 그 자리에서 시민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렬히 원하는 거.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지금 구도에서는 시민들이 강렬히 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의 크기보다 이 쩌들이 원하는, 지키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훨씬 커서, 예,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전망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런 건데요. 이제 이익을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안전,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10%의 확률이 있어서 10,000원을 주고, 네. 그 다음에 100%의 확률이 있는데 1,500원을 준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100%의 확률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손실이 보는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바닥까지 가져간 야권의 그 상황에서 일정하게 조금이라도, 예, 이익이 예고되는 상황이죠. 즉, 손해볼 곳이 없는 그야말로 꽃놀이표입니다. 지금 그 촛불 갈 때까지 가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이건 이렇게 돼도 나한테 좋은 거고 저렇게 돼도 나한테 좋은 거야. 어쨌거나 이렇게 사과를 해도 나한테 유리한 거고, 야권의 네. 그 상대적으로 그 여권의 추락이 갖고 있는 그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위험 회피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 거 해서 의미 없느니 중요한 건 사과 정도 받고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챙기자. 저는 이 속에서 시민과 이 정치권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외치는 것들은 이익이냐 손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냐 정의냐 하는 문제들이죠. 이르자면 그런 가치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익을 해서 위험을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조금 보기 위해서 위험을 피해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온전하게, 예, 그런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100년의 미래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정의와 그리고
보편적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이 시민들은 시청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조차도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하는 어떤 이해타산의 문제로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그 외롭게 싸우는 아주 그 시민의 모습들, 그 정말 1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저는 야권들이 분명히 직시하고 그 시민의 어떤 힘에 대해서 한 번쯤 자기들을 돌아볼 때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 내지는 정치인의 진정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과도한 믿음, 그 의지하려는 마음, 그게 시민들, 시민사회 사이에서 좀 이상하게 많이 조금 자라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뭐 혁명사, 세계 혁명사라는 거를 봐도 이 중대 기로에서 글쎄요. 현직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생적이고 완전하게 시민 주도적인 그런 거였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 촛불 전국과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요번 10일 날 그 이제 10만 시민 대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10만만 모일 수 있다면, 그래서 상징적으로 폴리스 라인이 뒤로 후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은 뭐 감자도 삶아가고 계란도 삶아가고 해서 또 하나의 우리들의 어떤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에 의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시민들을 더 이상 그 마치 무슨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오도해야 될 것도 아닐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이용되어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념 성향을 떠나서요. 뭐 촛불 집회라는 거를 어쨌든 지지해 주는 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 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막중한 책임을 제발 좀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건 새누리당이 하는 물타기랑은 차원이 거의 뭐 이거는 서핑 수준으로 이거 타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와서 시민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왜 그렇게 고독한 그 자리에도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나왔는지 민주당은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0일 날 우리가 또 시민의 힘으로 뭔가를 보여줘야죠. 10일. 아무튼 민주당이 엄청 크게 한번 하겠다는데 다들 주목하고 주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신청곡이에요. 조시 그로번 You Raise Me Up, 그리고 그린데이 21 Guns 듣고 올게요. 어나더 타임님, 이윤호 선생님, 가슴 깊이 뭉클, 늘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듣는데 내내 그랬어요. 상식 있는 세상님,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고 절망, 포기, 체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고, 또 여기서는 희망 생각하고, 긴 글 남겨주셨네요. 잘
읽어봤습니다. 이상님, 시리고 잔잔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무 아줌마님은 어너타임 끝까지 들으려고 가족들 빙수 먹으러 가자는 거 안 갔습니다.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슬슬 끝내려고 하는데, 선생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랬대잖아요.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라고. 돌려받으러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예. 선생님하고 또 선생님 이야기 같이 나눈 모두 한 명 한 명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력이지만 예. 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걸 테고요. 그 한 명 한 명이 또 이 캐서린 그레이엄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예, 그게 언론이죠. 예. 우리가 언론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해도 되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윤호 선생님 이제 배웅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낯설더라도 불편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일주일 다 했네요. 감사하고요. 자미로콰이 버추어 인서너티 들으면서 저도 갑니다.